사실 이쪽 주제가 근로자성과 관련된 주제가 좀 사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또 이제 뭐 피해라면 피해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는, 당시에는 학원 강사들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강사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은 저 강사는 질이 나쁜 강사다. 사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많이 물었던 질문을 했던 게 저에게 뭐 헬스 트레이너들, 뭐, 뭐 실적으로 받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서 뭐 퇴직금이 굵어지면 또 연차라든지 또 부당해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이렇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이제 사업장에서도 뭐 근로자성에 대한 인지가 갈수록 커져서 이제 조금 더 약간 프리랜서로 신고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근로자에 가깝다면 노동법상 이제 근로자에 관련된 법이 뭐 따라온다는 건 이제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뭐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은 뭐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는 안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잘 알아야 되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부분은 편의상 아니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학원 강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우리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 원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정말 스타 강사들, 그런 뭐 스타 강사들은 뭐 저희도 소득이 생각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연소득이 굉장히 높은 대신 그 학원 유치 뭐 원생 유치들도 당사자가 하거든요. 블로그로 홍보해서 자기 업력을 홍보한 다음에 원생을 유치해서 자기가 또 강의하고 복사비도 다 자기가 내고, 이런 경우들이라면 아무리 학원에 소속돼 있다 할지라도 이제 보통 그 정도의 스타 강사라면 그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제가 그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죠. 트레이너도 자기가 다 유치해서 뭐 반반 기본급 먹고 반반 가져가고 뭐 공간 사용료도 내고 막 기계도 자기가 사고, 이제 그러면은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뭐 하다못해 뭐 고정급을 안 받을지라도 대부분 원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출퇴근 시간이 있고 막 등등 해당이 된다면 거의 근로자에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쪽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도 저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은 프리랜서랑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요. 노동법적인 부분은 노무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뭐 일용직도 있고 뭐 상용직도 있는데, 일단 상용직으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정의는 뭐 고용관계를 맺고 뭐 근로에 대한 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표현이 돼요. 근로를 제공을 하고 그냥 급여를 받는 자이고,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을 사업소득자라고 하고요. 4대 보험은 근로자는 있고,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뭐 3.3%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지역이죠. 그냥 각자 내는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 사업소득자는 적용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제 적용이 된다고 봐야죠.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누진 구조다 보니까 소득 대비로 떼게 되죠. 거기다 4대 보험도 떼게 되죠. 근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만 떼면 되고, 그다음에 그 3.3%도 그 소득자에게 떼다 보니까 실제 사업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일단 없죠. 그다음에 급여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복잡하고요. 3.3% 같은 경우는 3.3%만 떼니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실수령객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랑 같이 떼니까 굉장히 많이 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직군에서는 근로 4대보험 안 떼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요. 저희도 좀 가끔 보게 되는데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입사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 근데 3.3% 같은 경우는 실수령액이 3.3%만 되니까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소득세 신고 부분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만 신고를 하면 타소득이 없으면 거기에서 그거로부터 신고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절세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소득공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챙기는 거죠. 최대한 잘 챙기는 거 해당이 되는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은 초기에 덜 떼는 대신 1년에 뭐 2,400만 원 혹은 3,600만 원 이하면 단순 경비율로 세금 신고가 되고요. 네, 그거를 넘었을 때는 간편장부라고 해서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아니면 그 또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금액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수익금액에 따라서 뭐 세금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고 소득세를 실제로 조금 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장부 작성에 따라서 네, 3.3%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정부가 지원해준 제도들이 많이 있죠. 뭐 근로자에게는 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또 이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고용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워낙 큰 게 세금 고용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세액공제가 또 워낙 크게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근로소득자로 신고했을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고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 세법이랑은 또 다르죠. 세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정의 정도만 나오고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법에서는 이제 근로자 자체를 정의를 하고 있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이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부당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노무사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네. 이제 프리랜서나 뭐 이렇게 뭐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은 노동청 단계에서는 이제 퇴직금, 연차휴가 관련해서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이제 청구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 그 계약 해지가 근로자기 때문에 나는 부당임을 당한 거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이고 무죄 신청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나 사례를 보면은 부당이고 관련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그 3.3%로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뭐 퇴직금을 요청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발생이 되면 예, 퇴직금까지는 이제 아마 이 사업장도 꽤 많이 인지할 것 같은데 퇴직금만이 아니라 연차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경우에 따라 잘못됐을 때는 뭐 주휴수당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부당해고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 못한 기간 동안 급여를 다 줘야 되니까 나중에 다툼이 길어지면 막 5개월, 6개월치 급여를 줘야 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퇴직금인데 기타 다른 것들도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부분인데 아까 세법과는 다르죠. 세법과는 다른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가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판례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도 노무사님 한번 설명. 이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이제 쓰는 문구긴 한데 일단 12가지로 구분했고 업무 내용을 이제 사용자가 정하는가, 그다음에 취업규칙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그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장소,
시간을 지정하고 구속하는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도구 등을 이제 사용자가 제공을 하는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제3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윤 손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노무 제공 자체 또는 결과물의 대가인지, 그리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그리고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리고 경제사회적 여건,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근로감독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대표님 보기에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3번을 많이 이제 3, 4번을 많이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마 저는 네, 딱 찝어지는 건 있긴 한데 네. 네. 일단 근로감독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9번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돈이 고정급인지 비율제인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법으로 이게 판례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타당한 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본급도 이제 저희 이제 저는 이제 사업장 사장님 입장에서 기본급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차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네, 그랬을 때 기본급이면 뭐 당연히 뭐 최저임금이라고 다 감안해야 되겠지만 뭐 애매하게 100만 원 설정해 놓고 그게 차비와 식대다. 나머지는 뭐 인센티브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딱 그게 어렵다 보니까 딱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영업실장님이 한 분 있으신데 그냥 저는 근데 처음부터 퇴직금은 드리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퇴직금 약속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이 될까?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이 한 매일 들면 100만 원 딱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본급을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근데 뭐 출퇴근 시간이 일단 있고 뭐 사대보험도 또 저에게 물어보는 게 금방 같은 케이스에 사대보험도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또 하는 업무로 봤을 때는 또 근로자가 아닐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실 때 좀 결론 내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네,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에게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안내를 잘못했을 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저희도 답변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에 해당이 된다. 이게 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비율제로 그 강사가 하고 있는데 근로자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참 답변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런 사항들 전부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이 정도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인센티브를 그냥 예를 들면 5대 5다. 근데 6대 4로 해서 6을 상대방한테 주고 대신 공간 사용료를 별도로 받으면 어떠냐. 그냥 그걸 뭐 이렇게 칠판이랑 뭐 분필 이런 사용료를 포함해서 뭐 어차피 퉁치면 똑같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제안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기본급이 제일 중요하긴 해도 또 기본급이 5대 5라 해도 또 무조건 또 근로자가 아니라 갈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답변 내리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 판례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급을 이제 고정급으로 정했는가, 그다음에 근로소득 징수하는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는 사실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소득세 징수하고 사업소득 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직원은 고정급도 아니고 사업소득세 징수했고 33.3%,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안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고 항변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게 좀 유의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네. 또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만 대변을 해보면 이게 사업자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부분도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약자인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근데 네, 그러긴 한데 이제 또 대체적으로 보면 또 이게 맞을 거라서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고 하니까 어렵네요. 그 학원 강사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근로자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고정급이냐 비율제냐, 그 강의 계획을 학원이 수립하느냐 아니면 강사가 세우느냐, 그리고 학원이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했을 때 강의 내용과 교재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학원 행정 업무를 강사가 부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원 강사의 근태를 관리하는가 등이 이제 부수사항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비율제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라고 하더라도 비율제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상황을 보고 근로자성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명확하게 이게 묻자듯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율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수당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거만으로 이제 다 된다는 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이게 발생이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아까 휴가 관련된 부분도 다 발생이 되고요. 네, 근데 꼭 이렇게 비율제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같이 본다는 거죠. 네. 이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인데 흔히 이제 프리랜서는 이제 정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 또 일하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가의 방점이 있죠. 그리고 고정적인 급여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일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고정적인 급여 보장되지 않지만이랑 일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프리랜서의 이제 정의로 보시면은 이 정의에 맞게 만약에 쓰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있는지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민법상 도급계약이라고 많이 하는데 도급이라고 하면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을 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 예를 들어서 이제 수급인이 완성할 것을 약속을 하고 완성한 거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지 어떤 일을 수행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구분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 발생 이유는 뭐냐면은 계약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프리랜서 뭐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그 네, 구두인데 구두 한 켤레를 만들면 예를 들면 5,000원씩 받아요. 근로자가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이게 근로자가 맞는지 당연히 딱 그 계약으로만 보면 도급에 해당이 되니까 한 켤레 완성하면 얼마잖아요. 그다음에 안 하면은 빵원이고 이 그러다 보면은 그 자체로만 보면은 근로자는 아닌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고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라든지 순수 도급이 많다면 네, 근로자가 아니긴 한데 또 이제 그렇게 신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같이 일하고 있다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네, 실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근로자성 인정 요소에는 장소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담당 업무랑 장소를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리랜서는 사업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의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경우, 그리고 사업주의 업무 의뢰를 거부하지 못한 채 업무 선택권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감독 여부, 프리랜서는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죠. 뭐 조퇴 외출 시 허락 받도록 하는 경우, 좀 프리랜서가 뭐 조퇴를 하든 외출하든 뭐 휴가를 가든 그런 거는 사실은 허가 사항이 아닌 거죠. 이제 징계 여부,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징계가 행해졌다. 고 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죠? 네. 이거를 예전에 제가 어떤 고객사 세무조사하는 걸 봤는데 그 프리랜서 그 뭐 잘 층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9층은 근로자고 8층은 프리랜서였거든요. 네, 프리랜서였는데 8층에게 집행된 모든 비용은 접대비로 봐서 부가세를 불공제를 시켜서 추징을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먹는 식대라든지 그분들이 사용한 소모품비는 다 이제 부가세가 불공제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네, 이 부분은 이제 근로자와 사업자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을 좀 본다는 거죠. 네,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례를 분석하겠는데요. 이걸 이제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업체를 말씀드리면은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약자로 TCK라고 하는데 뭐 근로자도 한 9천 명 되고 뭐 콜센터 뭐 텔레마케팅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큰 회사인데 거기하고 이제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리랜서 도급 계약 맺어가지고 뭐 6, 7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제 평일에는 6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6시간씩 재택에서 근무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2020년경에 계약 종료된다고 통보를 했고, 이제 여기 이제 2명이 프리랜서인데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근로자가 지는 거죠. 이에 불복한 이제 그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해서 근로자가 이의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김현장을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뭐지 지방법원 판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측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근로자성이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음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제 신청 재심하는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결국 근로자가 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소개를 하게 되냐면은 조그마한 업체도 아니고 직원이 9천 명이나 되는 큰 회사에서 도급 계약을 이제 맺을 때 법무팀이나 이런 데 통해서 검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방어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도 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보냐면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업무 지침을 상당한 양을 줬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에 관한 근태 규칙, 업무 보고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가지고 이 2명이 이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례는 사실은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근로자가 질 판례긴 한데 추세가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급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가이드라인이 사실 문제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근무 장소를 재택으로 지정을 했는데 재택 말고 딴 데서 할 수 없게 해놨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장소도 구애받았다. 이런 것도 이제 근무 장소가
뭐 IP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만에 하나가 이제 이게 지금 제기한 직원이 한번 이기게 되면은 그때 일한 다른 직원도 또 내게 되거든요. 9천 명. 9천만 아니고 그 직원이 9천 명이 회사고 네네네. 직원이 이제 아, 도급을 준 네, 거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업계에서는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아무리 도급 계약으로 맺었고 외형상 도급에 가까워 보이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네, 실제로는 업무 지침이라든지 가이드가 상당했고 그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근로자로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콜센터 사원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극단적인 경우로 9천 명이 해당이 돼 버린다면 9천 명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고객사들 중에서 혹시라도 콜센터에 있는 곳들은 되게 이런 쪽 질의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로자분들이 뭐 출퇴근 시간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질문이 있긴 한데, 네네. 음, 네, 그렇죠. 가이드가 상당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다는 부분도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일종의 업무 지침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근로자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가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물론 계약서 가지고 100%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간혹가다 저한테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를 검토해 주세요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프리랜서는 이제 서로 이제 자율적으로 정해서 작성하는 것 때문에 내용을 판단한다는 게 모순일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안에 근로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 휴가. 네네. 휴가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징계에 관한 사항, 뭐 근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사항 있는 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 내용이 이제 프리랜서라면 연차 등이 당연히 부여되는 데 없어야 하며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따로 처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그 계약대로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휘감독 여부인데 근로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자적인 업무 권한도 계약서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가 도급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휘명령 정보에 관한 입증은 출퇴근 관리, 업무 내용 보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근로자성을 이제 물어보는 전화가 오면은 저는 이제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냐, 임금은 어떻게 받냐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제 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러면 근로자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무리 뭐 프리랜서나 도끼가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죠. 음. 네, 업무 보고 저번에 노무사님 상담하실 때 보니까 출근해서 이게 업무 회의를 해도 근로자성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구나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실질이 섞여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좀 대우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뭐 연차라든지 이런 걸 좀 넣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판단할 때 근로자로 인정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네,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챕터로서 이제 임원의 근로자성인데 임원의 근로자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등기 임원인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인만 해당되겠죠. 네, 네. 법인인 경우에 이제 등기 임원이라 그러면은 근로감독관도 90% 이상 임원이니까 근로자성 없다. 그렇게 이제 일단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기업체 임원의 경우에도 비록 일정하게 보수를 갖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 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사업자와의 관계는 위탁 관계에 있다 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이 있냐 없냐가 판례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사라는 직책, 호칭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집행권의 여부, 보수의 성격, 근무 형태, 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네. 그래서 등기 임원인 경우들은 이게 근로자성으로 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등기 임원들은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걸 받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제 사업장에서 등기 임원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근로자에서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쪽을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는 대체적으로 뭐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가이드를 하거든요. 등기 임원들이 이렇게 네, 근로자로 보기 힘들 사항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의 근로자성을 이제 표로 정리했는데 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위임 계약이고 주총에서 이제 임명 해임하고 이사회에 참석해야 되고 의결권 행사, 업무 대표권, 업무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입주원성이 부인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나 실제는 근로계약이 해당한다. 그래서 업무 대표권, 업무 집행권 비비, 직원의 취업규칙, 사규에 적용이 되고 비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는데 비등기 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임원 계약서를 이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좀 이제 애매하긴 하고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 보수 계약서를 해가지고 보수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한 장으로 해가지고 뭐 월 지급받는 게 얼마고 퇴직금이 몇 배수고 뭐 그런 상황이고 하지 그 안에 뭐 근로시간이나 이런 게 적혀 있지도 않고 당연히 뭐 징계에 관한 사항은 더더구나 당연히 빠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거 친족 부분인데요. 네.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인데요. 지금 이제 사업장 안에 배우자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동거 친족이 근로자성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따지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동거 친족은 근로자성을 인정되지 않고 이유는 실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명백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은 가족 고용도 인정된다고 하는데 친족이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 다른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주 지휘 감독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되고 출퇴근과 휴게 시간, 휴가 등 취업 규칙을 따르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입증을 그 동거 친족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가족 고용도 인정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네,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예를 들면은, 집사람, 사모님 외에 다른 근로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휴가 이런 것들 잘 따르고 하다 보면 그들도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그 수 카운트를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 뭐 근로자 수로 보게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동족 친족에 대한 근로자성 부분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거친족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은 불인정되고 전화해서 여기 콜센터에 물어보면은 동거친족이라면 안 된다고 일단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주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다 내려가는데 저희가 이제 예로 이제 내는 자료가 뭐냐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카드, 근로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계좌 이체 내역, 출근부, 출장부, 복무 인사기록 제공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 이 내역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복무 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 분장표, 업무일지, 그 보고했던 자료가 뭐뭐가 있냐, 그리고 뭐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거의 인정 못 받겠네요. 사실 식구 고용에서 근로자로서 쉽지가 쓰고 않죠. 특정 일마다 급여를 정확하게 입체하고 뭐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뭐 이런 경우도 직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으로 똑같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 부부 관계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뭐 딸과 아빠 사이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네, 근로자는 좀 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보통 이제 뭐 저기 임원 부분도 뭐 퇴직금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이제 세무랑 얽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프리랜서라든지 뭐 도급 형태로 봐서 그 계약을 하고 돈을 줬는데 이분들이 퇴직금을 요구를 한다든지 부당해고를 문제를 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웬만하면 그 좀 근로자 성격이 좀 섞여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이제 근로자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문제가 되면 사업주가 분담해야 되는 게 커질 수 있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신고했을 때 너무 좀 약간 정에 의해서 뭐 휴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배려하는 부분은 근로자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이제 또 뭐 기본급 뭐 아까 같이 뭐 100만 원을 뭐 사대보험 가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본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염두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은 이렇게 질문이었네요.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결정기관부에도 근로자가 포함이 되나요? 네, 그러겠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이냐를 따질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이제 판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업소득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사업소득자인지 근로자인지가 100% 이제 명확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애매할 수 있지만 인정된다 그러면은 포함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장 2개 운영되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사업장 2개 운영되는데 뭐 사업장 위치가 반 나눠져 있다든지 아니 호수만 다르다든지 아니면 설령 다르더라도 이런 경우들 근로자를 합쳐서 카운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2명, 여기는 뭐 한쪽은 3명, 한쪽은 3명. 그래서 5인 미만으로 봐서 뭐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합쳐버리면 5인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넘어갔을 때는 다양한 또 뭐 노동법상 규정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은 제가 문제 되는 경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개의 사업장이냐 하나의 사업장이냐 보는 그 기준은 인사노무 재무회계를
하나로 하느냐 아니면 이게 독립돼 있냐 그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인사관리자도 다르고 회계팀도 다 다르고 이러면 당연히 별도라는 건데 그냥 한쪽에 한 사람이 그냥 다 관리하면은 합쳐서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아주 큰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한 명이 그냥 두세 개 다 관리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게 했을 때는 합쳐서 본다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제 뭐 부당해고라든지 퇴직금 다 발생되는 거니까 뭐 연차라든지 이런 경우들로 문제시를 한다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세 명이니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지만 합쳐서 세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